자, 그 다음에 주제로 이제 621쪽에서 면책 사유 나오죠?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사유. 얘기되는 게 한 3가지 정도 있어. 하나는 뭐냐면, 뭐가 나서? 불가항력. 대표적인 게 이제 천재지변. 응?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 뭐냐면, 그 시설물은 안전성을 제대로 갖췄어. 그게 전제 조건이야. 시설물이 안전성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데, 불가항력, 천재지변이 지진이 났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사고. 그래서 배상 책임을 면책받는다. 배상 안 해도 된다. 응? 응. 그래서 3줄까지 그 얘기이지 출발의 전제는 첫째 줄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거니까 이제 하자는 없는데 응? 네. 천재지변으로 일어난 사고. 그런데 셋째 끝에 보면 시설물도 안전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응? 시설물도 안전성이 갖춰지지 않았는데 또 천재지변이 일어나가지고 사고 났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아마 사고는 일부는 시설물의 안전성이 결여된 것 때문에 발생한 피해가 있고 거기에 천재지변이 더해져서 피해가 더 커졌겠지? 적어도 시설물의 안전성이 구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면 적어도 그 전체 손해 중에 일부는 배상해야 된다 이거야. 응? 그래서 셋째 줄 읽어보면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라 하더라도 영조물의 하자가 경합, 이게 더해졌다는 말이야. 경합은 응? 더해져서 손해가 났다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응? 이해됐어요? 응. 그래서 우리 판례로 확인해 보자. 응. 첫째 판례가 뭐야? 또 나왔다.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면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만이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원래 영조물의 하자가 있는 데다가 시설물의 안전성의 결여가 있는 데다가 두 번째 줄 자연적 사실이 더해진다니. 자연적 사실이 뭐 천재지변 응? 아니면 다른 사람 제3자의 행위가 더해져서 손해가 났다든지 응? 아니면 또 뭐야 피해자가 한 행위하고 더해져서 손해가 났다든지 손해가 발생하도록 그거는 분명히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손해 발생의 원인의 하나인 이상 국가는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응?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 판례 중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는 그냥 읽고만 지나가. 뭐냐면 우리가 아까 하천 제방 높이 어느 정도로 높게 쌓았을 때 이 통상의 안전성 구비했다고 본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한 기준이 100년에 한 번 오는 정도의 최대 강우량, 응? 그 정도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제방 높이를 쌓으면 통상 안전성 구비했다고 보는 거야. 근데 거기 두 번째 판례 보니까 어느 하천 옆에 저기 서울에 그 동대문구가 저 중랑천이라고 한강을 흘러드는 하천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제방을 넘쳐갖고 침수 피해가 생긴 거야. 이제 제방 높이 제대로 안 쌓았다 문제 제기한 거지. 손해배상하면서 청구하면서. 근데 지방 높이가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정도의 강우량에 대비할 정도의 높이를 쌓고 있었던 이상 그때 내린 비는 600년에서 10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그런 정도의 엄청난 강우량이었다. 그건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로 보여야 된다. 그래서 배상 책임 없다. 라고 판결한 사례라고 생각하면 돼. 두 번째는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어. 그리고 나올 가능성도 별로 크진 않아. 응? 그래서 천재지변은 인정했다는 거. 근데 이제 세 번째 있고 1번 판례 제일 잘 나와. 1번 판례. 집중호우로 이거 시작되는 문구 있지? 그 읽어보면 집중호우가 내려서 제방도로가 무너진 거야. 응? 그래서 거기 제방도로를 걸어가던 보행자가 쓸려 내려가서 사망사고가 났대. 응? 그래서 그 유족이 이제 그 제방도로를 만약에 인천시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였다. 인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어. 그랬더니 인천시가 뭐라 그랬어? 우리 배상 책임 없대. 그러면서 이유가 뭐야? 그때 내린 집중호우가 50년에 한 번 올까 말 정도의 엄청난 강우량이었다. 그러니까 뭐야? 천재지변이다. 응? 천재지변의 사고다. 이러면서 배상 책임 없다고 나온 거지? 그런데 판결은 어땠어? 그날 일어난 사고, 그래, 50년 만에 한 번 오는 정도의 어떤 엄청난 집중호우였다 쳐도, 최소한 그렇게 비가 많이 오면 이 강물이 넘치고,
하천 넘치고 할 우려가 있으니까 사고 날 위험성이 있어. 그러면 인천시는 어떻게 써야 돼? 그 사람 통행을 제한해야지. 응? 사람이나 뭐 차가 다니는 제방도로였다면 바리케드를 설치하고 거기를 통행하지 못하게 이런 조치라도 했어야 되는데 아무 조치를 안 한 거지. 응? 그러니까 이때 이 사망사고 난 게 오로지 비만 많이 왔다고 해서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는 없대. 비도 많이 왔 것도 원인이지만 뭐 또 원인이야? 이게 저 지자체가 지방도로 관련 지방자치단체 적어도 사고 방지를 위한 어떤 통행 제한 조치 이거 안 한 것도 사고 발생의 하나의 원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로지 그래서 결론이 뭐야? 응? 응? 둘째 줄에 사고 당일날 내린 집중호우가 50년 빈도로 내리는 최대 강우량에 해당한다는 사실 그거 하나만 가지고 예상할 수 없는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다라고만은 단정할 수 없다. 이것도 적어도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최소한 그거를 안 한 것도 사고 발생의 원인이다. 잘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반대로도 많이 내. 어떻게 바꾸겠어? 둘째 줄부터 바꾸겠지. 사고 당일 내린 집중호우가 50년 빈도의 최대 강우량에 해당한다면, 이거는 불가항력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낸단 말이야. 그게 판결을 바꿔서 내기 좋은 거야. 그래서 1번 찰래. 자, 2번은 여러분들 읽고 다음 페이지에 3번도 그냥 읽으면 돼. 우리 3번 판례는 뭐 다른 책들은 거의 안 써놨는데 나는 써놨는데 아까 우리 공공의 영조물에는 뭐 경찰견 같은 동물도 또 가로수 같은 식물도 포함한단 말이야. 근데 가로수도 우리 가끔 여름철에 가로수 태풍 오면 많이 쓰러지잖아. 그럼 그 태풍에 의해 쓰러졌다고 무조건 다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 그건 아니야. 가로수도 우리나라에 매년 오는 그 태풍, 통상적으로 오는 태풍에 견딜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하게, 안전하게 심어져 있어야 돼. 근데 우리나라 매년 오는 태풍의 그 강풍 정도도 아닌 그보다 훨씬 못 미치는 바람이 불었는데도 어떻게 돼? 가로수가 쓰러져서 사람 덮치거나 자동차를 덮쳐 사고 났다. 이거는 공공의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배상 책임져야 된다. 이런 취지의 판결이야. 그래서 뭐 여러분 읽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가로수가 쓰러져서 이제 사고가 났는데 그때 그때 분 바람의 속도 이런 거 따져보면 우리나라 매년 오는 태풍 정도에 훨씬 못 미치는 바람이었다. 하자 있다고 인정한 거야. 응? 그런 사례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만약에 인천시가 그러니까 우리 다리 같은 걸 생각해보자. 다리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도로가 막 푹 파여 있고 또 다리도 뭐 흔들흔들 이게 낡은 다리야. 응? 그런데 이거 위험하다, 이거 문제 있다 하는 걸 알고 있으면데 결국은 사고가 났어. 뭐 다리가 무너졌다든지, 응? 그래갖고 배상 청구했더니 우리도 그걸 알고 있었는데 그걸 다 보수하고 하려고 했는데 예산을 안 정해주니까 예산을 배정을 안 해주니 공사를 할 수가 없었다. 예산이 없어갖고 못했다. 라는 게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느냐 하는 게 문제. 예산 부족. 결론은 뭐야? 예산이 없어서 제대로 안전성을 구비 못했다는 건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사유는 안 된대. 다만 예산이 부족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안전성을 갖추려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안전성을 갖춰야 되느냐, 우리가 통념상 요구되는 안전성 어느 정도 갖췄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참작해 줄 수는 있어도 안전성 구비 정도를 참작해 주는 사유는 되더라도 배상 책임 자체를 면할 수 있는 사유는 못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예산 부족 결론 뭐야? 면책 사유 아니다. 그래서 그 밑에 판례 보면 읽어보자. 두째 줄에 보면 판례에서 영조물 설치에 하자 있냐 없냐는 객관적인 견지에서 본 안전성의 문제이고 그 설치하는 자의 재정 사정은 안전성을 요구하는데 안전성 어느 정도 갖췄어야 되느냐는 정도를 판단하는 문제로서 참작할 수 있는 사유는 해당할지언정 그 안전성을 결정질 절대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험에 그대로 나온다면 두째 줄 끝에 재정 사정은 안전성을 요구하는 데 대한 정도의 문제로서 참작해 줄 사유는 되지만 안전성을 결정지을 절대 요건은 아니다. 이 문장. 그게 바로
면책 사유로는 안 된다는 얘기지. 응?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이거 아까 그 생각합니다. 김포공항 생각해봐. 자, 김포공항이 여기 있는데, 응? 김포공항이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 주거 지역이 있단 말이야. 사람들, 공항 근처에 사는 사람들. 그런데 공항에서 소음 피해 많이 나와. 그래갖고 이미 이 주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못 살겠다. 공항에 사는 애는 소음 피해 때문에 못 살겠다. 응? 그래가지고 이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막 이래가지고 막 여기 소송이 걸리고 싸움이 났다는 걸 알면서도 A가 여기로 이사 가서 여기 가서 살아. 그럼 어떻게 되냐? 얘는 무슨 생각을 갖고 들어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다 알고, 나는 나 소음 피해 있어. 나 감수하고 살래. 응? 이런 생각 가지고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다면 A한테는 배상 안 해도 된대. 소음 피해에 대해서. 응? 알면서 다 나 피해 감수하면서 살겠다 하고 들어갔다 그러면 배상을 안 하거나 해는 경우가 있어도 훨씬 깎아서 조금만 해줘도 된다는 뜻이야. 근데 이제 처음에 이사 가서 들어갈 때는 뭐 이게 사람들이 뭐 소음 피해 심하다 이런 얘기도 별로 없고, 응? 뭐 이거 뭐 손해배상 문제, 뭐 소송하고 막 이런 것도 별로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뭐 그렇게 공항 근처에 살면 소음 피해 있지 않을까 생각은 좀 했지만 뭐 문제될 정도가 아니라고 해서 괜찮겠지 하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한 1년 살았는데 이제는 공항에서 이제 막 비행기들이 더 많이 뜨고 내리면서 소음 피해가 점점점 커져서 이제 이사 간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 살고 있던 사람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하면서 이제 막 그 문제 얘기를 시작했다. 그러면 처음에 여기 이사 들어갈 때 이렇게 소음 피해가 심각한 건 아니었는데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심각해졌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그때는 이 배상 책임 져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자, 제목이 이르자면 일반 사람이 뭐 소음 피해 같은 공해가 발생하는 위험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거주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져. 응? 알고 갔느냐, 모르고 갔느냐. 응? 그래서 첫째 줄에 뭐라 그랬어?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그지? 그 무슨 말이야? 이렇게 소음 피해가 크다는 걸 알면서도 나 이사 들어가서 살았다면, 그러면 둘째 줄 뭐야? 가해자가 면책되거나 배상의 액수가 감경될 수 있다고 보는 거야. 이게 하나. 하지만 둘째 끝에 이 위험에 접근할 당시, 그러니까 이 공항 근처에 가서 이사해서 살 당시에는 소음 피해 크다는 게 크게 문제되지 않았고, 응? 그렇게 소음 피해 크다는 거를 잘 알 수 없었고, 응? 그리고 이런 나 소음 피해 다 감수하면서 살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들어갔다 이렇게 용인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가해자의 배상 책임 감면되지 않는다. 응? 문장을 둘로 쪼개볼 수 있죠? 이해됐죠? 이렇게 둘로 나눠. 그래서 오른쪽에 판례가 그거다 이거지. 그지? 그래서 다시 한번 분석하면 1번. 이주할 때부터 인식했고, 또 피해다 용인, 감수하면서 이사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그러면 결론이 뭐로 와? 배상 책임 면책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지? 하지만 두 번째 밑줄 친 거. 위험 지역에 이주하게 된 경위, 동기 등 여러 사정이 있을 때 이런 소음 피해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피해다 감수하면서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이때는 배상 책임 면책되거나 감경되지 아니한다. 응? 이렇게 두 가지 문장으로 나온 거지. 그럼 또 그 뒤에도 또 나왔는데 2번도 뭐야? 소음 등에 이미 이사하기 전부터 뭐가 있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소음 피해 커가지고 막 소송하고 지금 난리가 나는 상황인 걸 알면서 들어갔다. 그렇다면 그건 다 감수하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들어간 거로 볼 수 있고, 그럴 때는 배상 책임 면책되거나 감경될 수 있다. 응? 그런 취지다 하는 거죠. 자, 배상 책임자 및 구상권 얘기는 그 다음 주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2조 얘기와 똑같습니다. 응? 그래서 그 공공시설물, 공공용조물 설치 또는 관리를 국가가 하고 있었다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었다면 지자체가 배상 책임을 지는 거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배상 책임을 진다. 동그라미 2번. 설치 관리를 맡아 하는 자와 그 용조물의 설치 관리에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다를 때, 동일하지 않을 때는, 우리 이것도 공부했었지? 비용 부담자도 배상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둘 다 배상 책임이 있다는 말이지. 설치 관리를 맡은 자도 배상 책임이 있고 비용 부담자도 배상 책임이 있으니까 둘 다 배상 책임이 있는 거고 피해자는 어느 쪽이든 선택을 해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이거는 읽고 지나가자. 일단 그러면 동그라미 2번하고 연결되는 거지. 응? 만약에 피해자는 설치관리자와 비용 부담자 중에 선택을 해서 청구할 수 있는데 어느 한쪽을 선택해서 청구를 했다. 그러면 청구받은 자가 배상을 해주고 난 다음에 행정 내부에서 그죠? 누가 더 잘못 많이 했느냐 따져가지고 배상해준 거 물어내. 이렇게 그 내부 관계에서 구상할 수 있다 하는 얘기죠. 자, 그 정도 하고 다음 페이지로 가보세요. 그리고 동그라미 4번은 아까 국가배상법 조항 읽었었지? 만약에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해서 받아갔어. 그런데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해서 책임질 자가 따로 있다 그러면 배상해준 국가는 그 책임자에게 물어내 구상할 수 있다. 아까 했었지? 네, 됩니다. 자, 그러면 관련 판례 공부하자. 자, 1번 시험에 쓰이는 거예요. 1번도 1번. 자, 거기 교통신호기 그죠? 나오죠? 공공의 영조물이죠? 근데 교통신호기 원래 설치 관리 사무는 원래 누가 하는 거래? 지방자치단체. 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신호기를 설치해서 관리는 경찰한테 넘겼어. 신호기 관리는. 응? 그런데 그 신호기가 고장난 채 방치되어 있다가 사고가 났대. 그래서 피해자가 누구한테 청구했나? 여러분이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신호기 설치 관리를 경찰이 하는 거로 대부분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경찰은 다 국가 소속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래서 피해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어. 그랬더니 국가는 뭐라고 하면서 자기네 배상 책임 없다 그래? 원래 신호기 설치 관리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다. 그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이 있는 거고 국가는 배상 책임 없다. 이렇게 나왔지만 판결은 어떻게 돼?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해서 그 관리하는 권한을 경찰에게 이제 위임을 했는데 그 신호기 관리를 맡아하고 있는 경찰관들은 국가에 소속된 공무원이고 그 경찰관들의 월급을 누가 줘? 국가가 줘. 그럼 월급도 이게 비용 부담에 속하는 거야. 그러면 국가도 어떻게 돼? 신호기 설치 관리와 관련해서 관리를 맡아하고 있는 경찰 공무원에게 월급을 주는 자니까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국가도 배상 책임자가 된다. 그 피해자는 국가한테 배상 책임 청구했으면 국가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렇죠? 네, 이런 논리야. 1번 알아두세요. 지방자치단체도 물론 배상 책임이 있어요. 설치 관리를 원래 사무의 귀속 주체로서 지자체도 배상 책임이 있고 국가도 책임이 있는데 피해자는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거고 국가는 비용 부담자로서 경찰 공무원에 월급을 주는 비용 부담자로서 배상 책임이 있다. 이 판결이야. 둘 다 배상 책임이 있는데 그래 놓고는 뭐 배상해 준 돈 누구에게 책임이 더 많으냐 따져가지고 뭐야 응? 지네들끼리 또 다투겠죠. 국가하고 지자체 사이에.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2번도 시험에 잘 나와요. 2번을 보면 자 앞에 첫째부터 도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그러니까 시장이 국가가 설치 관리하는 도로 국도의 관리관청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시장이 국가로부터 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국가 행정위원회 지휘에서 집행하는 것이므로 국가는 도로 관리 하자로 인한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도 그러면 여기도 항상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지만 모에 관한 사무 권한이 위임이 되면 그 위임한 국가도 배상 책임자. 위임받아 시장이 처리했는데 시장이 속한 시도 배상 책임자. 위임하면 둘 다 항상 배상 책임자가 된다는 논리야. 그래서 피해자는 선택해서 청구할 수 있어. 그지? 그래서 이 2번에서는 피해자가 왜? 있어? 누구한테 청구한 거야? 국가한테 청구한 모양이다. 그죠? 그다음에 시는 또 위임을 받아서 국가로부터 내려받은 돈으로 어떻게 하겠어? 도로를 관리하겠지? 그 시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원래는 국가 돈을 내려받아서 지출하지만 외부적으로 이렇게
비용을 지출하는 자도 비용 부담자로 보잖아. 그러니까 시도 비용 부담자로서 역시 배상 책임자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국가도 배상 책임, 시도 배상 책임.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하면 하여튼 사무가 위임됐다 그러면 위임한 자, 국가도 배상 책임, 응? 뭐 지자체도 배상 책임, 항상 둘이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는 논리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5번도 마찬가지지. 그지? 응? 5번 판례도 생각해봐. 한국수자원공사가 도로를 소유 관리하면서 교통신호기 설치 관리 이용까지. 이거 아까 한 얘기 또 나오는 거지? 네. 여기도 둘 다 배상 책임이 있게 됩니다. 응? 그래서 세제주 그때 지방자치단체 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응? 그 다음에 7번 판례 잘 나온다. 7번 판례. 7번을 보니까 원래는 광역시가 점유 관리하던 국도인데 일반 국도 중에 일부 구간의 포장공사를 건설교통부 국토관리청이 시행하고 이를 다 공사 마친 후 광역시에 이관을 하려 했으나 서류 등의 미비로 아직은 이관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던 중 도로관리상의 하자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원래는 광역시의 도로, 그러니까 광역시가 점유 관리하던 도로인데 이게 국도잖아. 응? 그러면 국가도 배상 책임, 광역시도 배상 책임, 둘 다 배상 책임이 있고 피해자는 선택해서 청구할 수 있다 이거야. 그 논리야. 응? 그래서 광역시도 국가도 다 배상 책임이 있다. 피해자는 선택해서 청구할 수 있다. 응? 7번 중시. 다 같은 논리니까 뭐 그 정도 하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배상 책임의 성질에 관한 얘기 나왔어요. 자, 여기서 하나 공부할 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국가배상법 2조는 법조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어떻게 써야 돼? 고의 또는 과실로 법을 위반하여. 법 위반한 사실만 갖고는 안 되고 위반한데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되잖아, 공무원에. 그래서 그거는 과실이 요건이야. 과실 책임주의라 그래. 응? 그 규정. 근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국가배상 5조는 단지 법이 어떻게 써놨어? 공공의 영조물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 설치 관리를 맡아 하고 있는 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된다는 걸 요건으로 명시는 안 해놨어요. 그래서 국가배상법 5조에 따른 배상 책임은 둘째 줄 뭐로 본다고? 무과실 책임으로 파악한다. 응? 과실이 없어도 안전성 구비 못했다. 응? 그러면 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 그래서 두 번째 줄 국가배상 5조의 배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 응? 여기 2조하고 2조의 책임하고 다른 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판례 알아보기 이미 확인하는 거지 뭐. 국가배상법 5조가 정하고 있는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며, 그치? 뭐 그냥 확인하는 차원에서 읽는 거야. 넘어가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쌍가루 2번 중요한 논점이야. 자, 민법 758조의 공작물 점유자 등의 배상 책임과 비교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면 민법 758조의 공작물이라는 게 뉘앙스가 어떨까? 공작물이니까 아마 인공으로 이렇게 만들어 설치한 시설물을 말하겠지? 예를 들자면 수영장 같은 거 있잖아. 수영장. 그러니까 우리 그 민간 업자가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익사사고 났다. 미끄러져서 뇌진탕 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 민법 758조에 따라 그 수영장 운영하는 자가 배상 책임을 해야 돼. 배상자가 해줘야 됩니다. 응? 그런데 이거하고 민법 758조의 이 공작물 등의 점유자의 배상 책임하고 우리가 오늘 공부한 국가배상 5조에서 말하는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배상 책임하고 비슷해요. 비슷한 거예요. 제도상 이치가 비슷한 건데 차이가 나는 점이 두 개 있다 이거야.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 줄 중간에 민법 758조하고 다른 점. 자, 동그라미 1번. 면책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하는 점. 그러니까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뭐야? 그 관리에 주의를 다 기울였다 해서
배상 책임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민법 758조 그 밑에 색깔 입혀놓은 거 읽어봐. 한번 읽어봐요. 민법 758조는 영조물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공작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자 문장을 읽어보면 공작물을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가 있어서 타인의 손해를 가한 때는 그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다만 점유자가 손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주의 의무를 다 제대로 기울였다는 게 인정이 되면 그 공작물의 소유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면 이 얘기에서 점유자가 주의 의무를 다 기울였다. 이렇게 되면 배상 책임을 면책받는다는 거지. 소유자가 책임이 있게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런데 우리 국가배상법 5조는 뭐야? 도로 설치 관리를 맡아 하는 자가 아무리 주의 의무를 다 기울였어도 배상 책임 져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첫 번째 민법하고 다른 점 면책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 게 국가배상법 조항이다. 응? 5조. 두 번째 차이점은 어떤 거야? 민법은 공작물이라고 해서 이제 용어를 그렇게 쓰고 있는데 우리 국가배상법 5조는 영조물이라는 용어를 써. 그러면 민법에서 공작물은 인공시설물만을 말하는 거야. 응? 그런데 우리 국가배상법은 영조물에는 아까 뭐 들어가는데 인공이 가해진 시설물, 인공 곡물만이 아니라 자연 상태 그대로 공익 목적에 제공되는 물건, 하천, 호수, 해변 이런 거, 그치? 이런 것들 자연 상태 그대로 공익 목적에 제공되는 자연 곡물도 포함하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넓은 개념이야? 공작물하고 영조물하고 영조물이 더 넓은 개념이야. 그러니까 민법 적용 범위보다 국가배상법 영조물이 더 범위가 넓으니까 국가가 배상 책임지는 범위가 더 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넷째 줄 대상이 공작물에 한정하지 않는다. 응? 국가배상법은 영조물이라 그래 규정을 해놔서 그런 자연 상태의 물건도 이 배상 책임지는 그 물건에 포함되는 거죠. 응? 그래서 이 두 가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 때문에 생긴 손해라면 모든 손해 배상해야 됩니다. 응?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 1번을 읽고 지나가고 자, 동그라미 2번 이거는 위자료 문제를 내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대해서 국가배상법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에 대해서 규정은 해놨어. 규정은 해놔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한 생명 신체 침해에 있어서는 그 피해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위자료 배상해야 된다 규정했네요. 중요한 건 두 번째 줄 판례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권 인정된다라고 판결하고 법에는 명시 안 냈지만 당연한 논리다는 거야. 응? 그래서 그거 둘째 줄, 셋째 줄 알아두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3항은 읽어보자. 뭐라 돼? 영조물의 하자,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결여와 피해자의 행위가 더해져서 손해가 났대. 그러면 손해 중에서 구분을 해볼 수 있어. 영조물의 하자 때문에 생긴 손해, 피해자의 행위 때문에 생긴 손해. 응? 이게 갈라볼 수 있다면 피해자의 행위로 인한 부분만큼은 손해만큼 빼고 배상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영조물의 하자 피해자의 행위가 더해져 손해가 발생한 피해자의 행위로 확대된 손해는 빼고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만큼만 배상하면 된다는 뜻이 사망이 되는 거예요. 응? 감면된다. 그 외에 동그라미 4번에 보면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국가배상법 2조와 관련해서 논의됐던 건 다 똑같이 적용된다는 말 넘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논점이 5번 국가배상법 2조와 5조가 경합되는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뭐 별로 거의 시험에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내 설명만 잠깐 들어봐. 아주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경찰 공무원이 있는데 전날 술 많이 먹고 술이 덜 깬 상태로 순찰차 몰고 순찰 업무 수행해. 그러다가 사고를 냈어. 응? 더더군다나 그 순찰차는 정비를 제대로 안 해갖고 브레이크도 뭐 파열 직전이어서 문제가 있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사고가 발생한 원인 중에 하나는 경찰 공무원이 술 먹은 상태로 음주운전했다. 직무수행하면서. 그러면
제2조 공무원이 고의내지 과실로 직무상 법령이 위반한 그래서 직무를 수행했잖아. 2조 요건도 갖춰져. 2조에 따른 배상 책임도 있고 그 다음에 순찰차라는 인공공물, 공용물이기도 하고 그런 그 영조물의 관리에 하자가 있어. 제대로 정비를 안 해가지고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는데도 그래서 사고가 또 일어난 원인이다. 그렇게 되면 그 5조의 요건도 다 충족되는 거예요. 그럼 피해자는 어느 쪽이든 2조에 의해서 배상을 청구해도 되고 5조에서 청구해도 되고 다만 2조는 피해자 측에서 공무원에게 고의내지 과실이 있었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5조는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점에서 5조를 근거로 청구하는 게 조금 더 피해자 입장에서는 쉽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면 시험에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의 배상 책임 제도와 관련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주제는 손실보상 제도야. 손실보상 제도는 손해배상하고 가장 기본적인 차이가 뭐가 있다 그랬어? 손해배상은 특히 2조를 기준으로 하면 공무원의 직무 수행 행위가 위법일 거를 요건으로 하잖아. 손실보상, 보상이라는 제도는 적법이라는 걸 요건으로 합니다. 적법한 직무 수행으로 발생한 손해. 그래서 우리 개설에 손실보상 읽어보자. 첫째 줄. 공공 필요가 있어서 공익상 필요, 공공 필요가 있어서 적법하게 공권력 행사를 해서 여기서는 중요한 단어가 적법입니다. 손해배상하고 큰 차이지. 적법하게 공권력을 행사해서 뭐에 피해를 줬을 때 여기는 재산, 재산, 적법, 그 다음에 재산권, 재산, 그 다음에 특별한 희생. 그러니까 요 특별한 희생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는 우리가 사유재산이라는 게 인정되고 우리 개인들에게 사유재산권이 보장이 되고 있어요. 사유재산에게 인정되지만 이게 사유재산도 무제한으로 보호되는 게 아니야. 그것도 다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잖아. 사회를 위해서 사니까 자기 재산에 어느 정도 공동체를 위해서 감수해야 피해가 있다 이거지. 그래서 자기 재산에 약간의 피해가 있더라도 사회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그거는 보상 없이 감수해야 정도의 피해가 있다고 봐. 그런 정도는 보상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어떤 사회 구성원으로서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감수해야 될 정도의 어느 정도의 피해를 넘는 그런 정도의 피해를 뭐라고 칭하냐면 특별한 희생이라고 칭해. 그 정도는 피해를 줬을 때 특별한 희생이라고 볼 수 있는 피해를 줬을 때 그때 뭐야? 공익을 위한 희생은 공평하게 부담해야 된다는 어떤 논리의 기초에서 그 피해를 물어주는 제도, 돈으로 물어주는 제도를 손실보상제도라고 한다. 그래서 적법, 재산권, 특별한 희생, 그런 단어 유의하면서 읽으세요. 그러면 이걸 읽으면서 두 가지, 손해배상하고 두 가지가 차이가 난다. 손해배상은 위법을, 직무수행위가 위법일 걸 요건으로 하는데 여기는 적법. 그 다음에 손해배상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수행 때문에 생긴 손해라면 재산 손해든 생명, 신체, 정신적 손해든 비재산 손해 피해도 다 물어줘. 근데 손실보상은 뭐만 물어주는 거라고? 재산 피해만. 그러니까 생명, 신체 피해, 정신적 피해 이거는 보상 대상 아니에요. 응? 그 두 가지가 차이점이 일단 읽어보면 자 손실보상의 근거라 그래서 이론적 근거인데 그냥 밑줄 무슨 줄 보면 두째 줄에 특별희생설이 지배적 견해다. 특별희생설이 통설이다. 설명은 그러니까 이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 전체의 공익을 위해서 원치 않는 피해를 입었을 때 공익을 위한 희생은 공평하게 나누는 게 맞다라는 차원에서 물어준 제도라고 보는 게 이게 특별희생설이라는 겁니다. 나머지 거는 뭐 별 쓸데 없어요. 자, 그러면 실정법적 근거 헌법이 나오는데 우리 손해배상제도는 헌법에 국가가 손해배상해야 된다고 명시돼 있었어? 안 돼 있었어? 돼 있었죠? 헌법 29조에 있었잖아.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 29조에. 근데 영조물 책임은 규정 안 해놨고 헌법에는 공무원이 이제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 책임 한 가지는 규정했었지. 손실보상 해줘야 된다는 것도
헌법이 규정해 놨어요. 그래서 그 밑에 색깔 입힌 거 헌법 23조 읽어보자. 뭐라고 돼 있어요? 자, 동그라미 1항 헌법 23조 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러니까 이제 사유재산권 보장된다고 명시해 놓은 거지. 응? 그런데 그 옆에 보면 근데 이 사유재산권이 무제한으로 보장된다는 건 아니라는 게 나타나 있어. 뭐라고 돼 있냐면 그 보장되는 사유재산권의 내용과 얼마 어디까지 보장되는지 그 보장되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국가가 법률로 정한다. 그러니까 국가가 법률로 정하는 한도 안에서 사유재산권이 보장된다는 말이지. 그리고 사유재산권이 인정되더라도 개인은 자기들의 재산권을 행사할 때 어떻게 해야 돼?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해야 된다고 이항이 있어요. 이 말은 공공복리, 뭐 공익을 위해서 개인의 재산권도 제한이 될 수 있다는 걸 써놓은 거나 마찬가지야. 그리고 이제 보상에 관한 직접적인 근거는 사망입니다. 사망에 뭐라고 써 있어요? 공공 필요에 의한, 공익상 필요에 의해서 사유재산을 수용하거나 사용하거나 제한하는 것 및, 그래서 이거는 수용, 사용, 제한을 한 대로 묶으면 침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재산을 침해하는 거, 수용은 이제 소유권을 뺏는 거 말하는 거고, 사용은 본인 재산 소유자가 원치 않아도 국가 등이 공익을 위해서 강제로 개인 재산을 사용하는 거야. 땅을 이용한다든지, 그지? 사용하는 거. 그다음에 제한은 말 그대로 뭐야? 너 땅 주인, 넌 네 땅 주인 맞지만은 땅 주인 맞지만 네 땅 이런 목적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땅 개인 땅이 있는 일정 지역에 우리 제일 전형적인 게 뭐 땅 옆에 개인 땅 옆에 국보 탑이 있어. 문화재. 그러면 어떻게 돼? 그 부근을 문화재 보호구역 이런 거로 지정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건물 높이 못 져요. 지하도 깊이 못 파고 그런 거 그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잖아. 응? 또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그린벨트 지정해서 개발 못하게 묶어놓고 한단 말이야, 그지? 그거는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거지. 응? 그래서 이렇게 공익 목적을 위해서 사유 재산을 수용하거나 사용하거나 제한하는 거 하고 그거에 대해서 보상하는 거는 법률로 하래. 국회가 만드는 법인 법률로 해야 된대. 그러면 두 가지에 다 걸린다? 뭐라고 걸리는 거야? 공익 공공 필요를 위해서 국민의 재산을 사용하고 수용하고 제한하고 이 침해하는 것도 국회가 만드는 법률로 하고 그 피해, 특별한 희생을 일으키는 피해를 주면 그에 대해서도 법률에서 보상에 관해서 규정을 해놔라. 그리고 보상에 관해서 법률을 규정할 때 정당한 보상을 되도록 해야 된다.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 좀 막연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 어떻게 하는 게 정당한 보상이지는 법률로 정하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응? 자, 그러면 23조를 가지고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그 헌법 첫째 줄 읽어보자. 헌법 23조 3항은 공용 침해라는 게 무슨 말이야? 아니 거기 페이지 바꾸지 말고 그 헌법 23조 조항 위의 문장. 응? 자, 우리 헌법 23조 3항은 공용, 즉 공익 목적, 응? 공익적 용도로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는 것도 그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도 다 법률로 하도록 돼 있죠. 국회가 만드는 그래서 법률주의. 그래서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문장이 또 나왔는데 헌법 23조 1항 규정이 국민의 재산권의 존속을 보호하는 것이라면 23조 3항에서 공공필요에서 국민의 재산을 뭐 소유권 뺏고 이런 수용제도는 재산권을 보장을 하는데 보호는 뺏고 대신에 재산 가치만큼 돈으로 물어주는 거지. 그거를 보상을 통한 보호, 응? 존속보호, 보상보호, 가치보장. 아, 여기 이제 존속보장, 가치보장 이런 용어가 나온다. 그죠? 그래서 하여튼 그 밑줄 쳐주세요. 네. 헌법 23조 1항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하는 거는 개인에게 그 재산에 대한 존속을 맡긴다. 존속보장에 초점이 있는 거라면 23조 3항은 공익의 목적을 위해서 국민의 재산을 국가가 뺏을 수 있도록 하되 뺏으니까 존속을 보장하는 건 아닌데 대신에 그만한 재산 가치를 돈으로 물어주니까 가치보장으로 이제 바뀌게 된다. 저는 그 말 알아두고 오른쪽에 이제 올라가 봅시다. 판례 1번 시험에 잘 나와요. 응?
판례 1번 우리 헌법 23조 3항은 뭐야? 보상,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보상 청구권의 근거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보상의 기준, 방법. 왜냐면 헌법은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된다라고만 했지 막연하게 구체적인 보상의 기준, 방법에 관해서도 법률로 정해라. 법률에 유보하고 있다는 게 법률로 정하도록 맡겨놓았다는 거야. 응? 이 1번 판례 되게 중요. 2번은 그냥 읽고만 가자. 어떤 특정한 어떤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국가가 개인 땅이 필요해. 응? 그러면 개인 땅 뺏어갈 수 있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 응? 두 번째 끝에 셋째 끝에 국민의 재산을 이렇게 소유권을 뺏어서 해야 할 만큼 중대한 공익적 필요가 있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국회가 만든 법률에 근거해야 되고, 응? 그리고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줘야 된다. 이런 헌법상의 요건이 다 구비됐을 때만 할 수 있다는 거지. 응? 자, 참고사항 그렇고 1번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참고사항이야. 우리가 헌법에서 재산권을 보장한다 그래서 사유재산권 보장한다는 게 우리가 이거는 이제 하여튼 이론상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는 게 말하자면 그 자기 재산을 뭐 누구한테 팔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자기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 본인에게 완전히 맡겨놓는 거. 이게 존속 보장해 주는 거예요. 재산권을 보장한다는 말이 그 재산권의 존속을 국가가 함부로 뺏지 않는다. 응? 존속 보장에 초점이 있느냐? 아니면 그만한 가치만 물어주면 재산권 보장하는 거로 볼 거냐? 가치 보장에 중점이 있느냐?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치 보장론, 존속 보장론 뭐 이런 용어가 있죠. 참고상으로 읽어보는 거야. 응? 그래서 가치 보장론을 먼저 쓸 때 가치 보장은 우리가 국민의 재산권 보장할 때 재산권을 뭐로만 평가한대? 오로지 금전적 가치로만 평가. 그러면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그만한 돈 가치만 보장해주면 재산권 보장 100% 잘한 거다. 이렇게 보게 되겠지. 응? 이렇게 되면 국가가 공익사업을 위해서 네 땅 필요해. 그러면 어떻게 돼? 네, 알았어요. 쉽게 뺏기고 그만한 금전적 가치만 보상만 받으면 그럼 재산권 보장 제대로 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야. 응? 그러니까 재산을 오로지 금전적 가치로만 평가. 그러면 읽어보면 공익 목적으로서 국민의 재산을 뺏고 보상만 충분히 해주면 재산권 보장 잘 된 거다. 이런 입장이지. 그러면 셋째 줄에 이런 말. 자, 셋째 그거 밑줄 쳐. 독일에서 사용한 격언이래. 뭐래요? 독일에서 사용하는 건데 따옴표 말 있지? 인용하라. 인용하라가 받아들이라 이거야. 그리고 뭐에 신경 쓰래? 충분히 보상받는 거에만 신경 쓰면 된다. 인용하라. 그리고 청산은 보상해, 보상. 금전적 보상. 응?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이 말하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한다 하는 게 이게 재산권 보장한다는 게 뭔 의미냐? 그거는 그만한 금전적 가치를 보상해 준다는 거다라는 뜻으로 초점이 있다고 보게 되면 국가는 어떻게 돼? 개인 재산 쉽게 뺏을 수 있다고 보는 거야. 법에 의해서 공익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면 국민의 재산 쉽게 뺏도록 하되 다만 뭐에다 신경을 많이 쓰면 돼? 충분히 보상하는 것만 잘해놓으면 그거는 헌법에 말하는 재산권 보장을 잘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지. 응? 이런 입장. 자, 그리고 잘 모르지만 밑줄 쳐줘. 넷째 줄 끝에 수용유사침해 보상이론과 연관. 이거는 잘 모르더라도 일단 밑줄 쳐주면 좋겠어요. 응? 그러니까 금전적 가치만 제대로 물어주면 문제 없다는 사고방식이거든. 응? 야, 그런데 우리가 재산권이란 거 이 금전적 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냐 이거지. 응? 자, 극단적으로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서 똑같은 집인데 여러분 생각해봐. 집인데 내가 벽돌이나 뭐 돌이나 내가 디자인하고 막 1년 걸려서 내가 디자인을 하고 막 설계도 하고 해가지고 돌도 내가 다 하나하나 실어다가 쌓고 막 해가지고 내가 지어놓은 집이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아파트 건설업자가 성냥갑처럼 다 똑같은 구조로 지어놓은 집이 있어. 이거를 가치를
시장에서 평가하는 가치는 어떻게 돼? 그냥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만큼만 쳐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힘들어서 노력해서 지은 집은 시장에서 평가하는 가치 이상으로 나는 주관적으로 뭔가 가치가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거는 하나도 평가를 안 해줘. 서운하지. 그렇죠? 그래요? 말하자면 내가 이 예를 든 거는 재산권 중에는 개인의 어떤 고유한 가치가 들어있어서 그게 객관적인 시장 가치로만 평가될 수 없는 그런 재산권도 있단 말이야. 응? 그죠?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구리반지가 있어. 근데 그 시장 가치로만 따지면, 금전적 가치로만 따지면 돈 1,000원도 안 나가는 거야. 근데 그거 아련한 첫사랑과의 반지야. 어떻게 돼? 그 돈 가치로만 따질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재산에 이런 차이가 있는데 그런 거 싹 무시하고 오로지 금전적 가치로만 평가한다? 근데 구리반지 보상해줄게. 1,000원 내놔. 근데 1,000원 받고 그거 넘길 게 아니거든? 1억을 줘도 안 넘길 거야. 그런데 1,000원 주고 뺏어간다. 시장 가치로만 평가해서. 이 문제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재산권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게 금전적 가치만 보장한다라는 거는 아니다. 오로지 그 재산을 함부로 국가가 뺏어서는 안 되고 재산 소유자인 개개인 국민에게 그 재산을 어떻게 할지 그 본인에게 맡겨야 되는 게 원칙인 거다. 여기에 초점. 쉽게 뺏으면 안 되는 거다. 국가가. 응? 여기에 강조점을 두는 게 바로 존속보장론이야. 그래서 요거는 첫째 줄 읽어봐. 재산이란 걸 오로지 금전적 가치로만 평가하지 않고 그 재산에는 개인의 어떤 주관적인 인격이 들어가 있는 거다. 자기 어떤 추억도 들어가 있고, 그죠? 이런 거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공익 사업 하는데 개인 땅 필요하다고 무조건 쉽게 뺏을 수 있어서는 안 된다. 가능한 국가가 개인 재산을 뺏는 건 억제, 삼가해야 된다. 다만 정말로 불가피하다. 할 때만 개인 재산을 뺏도록 하되. 그러면 야, 너 공익사업 하는데 네 땅 같은 거 필요해. 좀 내놔. 이렇게 되면 개인은 어떻게 하래? 진짜로 공익사업이 필요한지 아니면 다른 방법, 내 땅 안 뺏어도 다른 방법이 있는지 좀 따져봅시다. 그래가지고 먼저 그냥 네 알았어요 하고 받아들이는 대신에 먼저 방어부터 하래. 내 땅 꼭 필요하냐? 다른 방법 없느냐? 그래서 셋째 줄을 뭐라 있어? 넷째 어딨지? 넷째 줄 끝에 뭐부터? 방어하라. 일단 내 재산 뺏어가는 거 외에 다른 방법 없는지 일단 방어하라. 그런데 정말로 다른 방법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 공익사업은 꼭 필요한데 다른 방법은 없다. 그러면 그때 청산하래. 이때 청산하 아까 보상이라 하지. 그때. 그러니까 초점이 어디 있냐? 함부로 개인 재산 뺏으면 안 된다 이거지. 정말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할 때만 뺏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보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 위에 그러면 우리 헌법이 국가가 국민의 재산을 보장한다. 재산권 보장한다에 어느 쪽에 초점을 더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국가가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 때 어느 쪽에 초점을 두고 만들지 달라지게 돼요. 가치보장론 쪽에 서게 되면 국가가 공익 목적에 필요하고 개인 재산 뺏는 거 쉽게 해놓습니다. 법으로. 대신에 뭘 잘해놓으면 된다고 생각해. 보상만 충분히 되도록 하면 문제없다고 생각하게 되지. 근데 존속보장론에 초점이 있는 거다. 여기 이렇게 생각을 하면 국가가 개인 재산 뺏어가는 요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정해놓을 거야. 국회가 법률로. 쉽게 못 뺏어가게 까다롭게 해놓고 그 요건, 엄격한 요건에 맞을 때만 뺏어가는 걸 받아들이도록 하되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보상으로. 그죠? 이렇게 할 거지. 어느 쪽에 초점을 두느냐.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뉘앙스로 어느 쪽에 초점이 있을 것 같아. 우리는 너무 쉽게 뺏어가요. 국가가 쉽게 뺏어가는 쪽에 있어. 100% 맞는 건 아니지만 가치보장론에 더 기울어 있지. 쉽게 뺏어가고 그냥 보상으로 해주면 된다. 금전적으로. 근데 보상도 그렇게 만족할 만큼 된다고 볼 수도 없어서 맨날 불만이 많아. 응? 자, 어쨌든 이거 그냥 그런 정도로 보세요. 응? 존속보장론에서는 특히 끝에 수용된 토지의 환매권 보장이라는 제도, 환매권 제도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환매권이 뭐냐면 국가가 공익사업을 위해서 정말로 어쩔 수 없대. 꼭 필요하대. 그래서 내 땅을 뺏어갔어. 그러다 그냥
보상받고 땅 뺏겼어요. 근데 공익사업을 위해서 내 땅 필요하다고 뺏어가 놓고는 예를 들어 5년이 지나도록 공익사업에 내 땅 하나도 안 써. 그치, 나 괜히 뺏겼잖아. 그럼 나는 보상금 받은 거 다시 반환하고 내 땅 다시 되살 수 있는 권리가 환매권이야. 응? 원치 않는데 뺏긴 거 다시 되찾아올 수 있는 권리가 환매권이라는 거야. 이거는 그 재산권 보장한다는 게 존속 보장에 초점이 더 있다라고 보는 관점에서 바로 그런 환매권이라는 제도가 보장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다. 그렇게 하나씩 연결하고, 자, 그 밑에 법률이라고 있지. 자, 첫째 줄 밑줄 쳐주세요.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법은 없어요. 우리가 앞서 공부한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특별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일반법에 해당하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가 배상하도록 하죠. 손해배상 제도에 대해서는 헌법에도 있고 국가배상법이라는 일반법이 있어. 근데 손실보상에 관해서는 일반법이 없고 그냥 각각의 개별적인 법들만 이제 존재하고 있어. 그래서 무슨 도로 만들 때 개인 땅 필요하면 도로법이라는 법에서 개인 땅을 이렇게 뺏을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어떻게 보상하라고 규정이 돼 있고, 응? 댐 만들면서 개인 땅 필요하다 그러면 댐 건설에 관한 법에서 또 규정해 놓고 따로 있지 통일 하나의 법이 있는 건 아니라 이거예요. 손실보상에 대해서. 그게 아까 우리가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제도의 차이점 중에 하나로 배웠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손실보상 청구권의 성질이라고 있어요. 응? 성질을 보면은 여기서 미리 얘기하는 이제 보상받으려면 개인 재산 피해에 대해서 보상받으려면 법이 정한 요건, 아까 국가 공익 사업에 필요하다고 법이 정한 절차를 밟아서 개인 땅을 뺏어가는 조치를 했다. 그래서 이제 개인은 특별한 희생이란 걸 입었고, 그래서 보상받을 요건이 다 충족이 됐다. 그러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보상해주는 액수가 합의가 안 된다든지 또는 보상을 안 해준다고 결정이 났다든지 하여튼 그렇게 되면 보상을 나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싸워야 돼. 소송으로. 무슨 소송으로 싸워야 되냐 이런 거와 연관된 게 이 보상받을 권리가 어떤 계통의 권리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보상 청구권의 성질에 대해서 우선 공권설, 학설 얘기 나오지. 공권이 줄임말이지. 뭐예요? 공법 관계에서의 권리. 응? 공권은 공법상의 권리 또는 공법 관계에서의 권리인데 통설은 뭐로 본다는 거야? 원인. 첫째 줄 밑줄주세요. 손실보상의 원인이 되는 행위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예요. 안 그래요? 공익사업을 위한 적법한 공권력 행사냐? 원인이. 재산 피해를 발생시키는 원인 행위가 공익사업을 위한 국가의 공권력 행사라고. 그렇다면 이러한 원인이 공법적인 원인에 의해서 생긴 피해를 물어주는 제도니까 보상받을 권리도 그 원인에 초점을 맞춰서 볼 때 공법상 권리로 보는 게 맞다. 응? 여러분 원인에다 공권설은 원인이야. 학설은 원인에 초점을 둔단 말이야. 피해를 발생시킨 원인이 공법적이니까 보상받을 권리도 뭐라고 보지? 공법적이다. 그러니까 보상받을 권리 뭐로 본대? 공권. 그럼 공법상의 권리와 관련된 소송은 행정소송으로 하는 건데 행정소송 중에 당사자 소송이란 소송으로 보상을 청구해서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줄 원인에다 초점을 둔다. 응? 그리고 셋째 줄 행정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다. 첫째 손실보상 청구권은 공권. 셋째 줄 당사자 소송에 의해야 된다. 그죠? 근데 판례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사건설도 있긴 하지. 사건설은 무시하고 판례는 뭐야? 침해된 재산권 성질에 따라 판단. 응? 그래서 침해된 재산이 사법상 권리에 속하는 재산이라면 보상받을 권리도 사법상 권리로서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되고, 침해된 재산이 공법상 권리에 해당하는 재산권이라면 뭐야? 보상 청구권도 공권이라고 보고 행정소송인 당사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설과 판례 이렇게 정리한 뒤에 뒤로 가서
판례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보상받을 권리를 어떤 성질의 권리로 보느냐에 따라서 소송으로 다투는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제 주로 과거에는 이 첫 번째 이 민사 사건으로 보고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다고 본 게 많았어요. 응? 최근에는 공권으로 보고 당사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다고 한 판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응? 자, 판례 민사소송에 의해 된다고 본 거에 대표적인 게 1번입니다. 응. 자, 그러면 첫째 줄 어업 면허 받은 자가 있어. 응? 국가로부터 어업 면허를 받아서 어업 면허를 받은 자에게는 어업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어업권이 이제 공익사업 때문에 어업을 못해서 피해를 입었다 이거야. 그래서 그 어업 면허에 대해서 손실이 발생했는데 어업 피해를 입었어요. 근데 그거는 사법상 권리인, 즉 사건인 어업권에 발생시킨 손해다. 그래서 뭐래? 응? 그 보상 청구권도 사법상 권리, 사건이래. 그러니까 그 보상에 대해서 소송으로 싸우려면 민사소송으로 싸워야 된다. 1번 정도 하나. 응? 출발머리는 어업권이야, 어업권. 어업 면허 받은 자가 어업, 공익사업 때문에 어업 못해가지고 받은 피해. 이 어업권 피해는 사건 피해. 응? 보상청구권도 사건, 민사소송. 1번 정도. 근데 잘 안 내는 편이고, 최근에 시험 출제 경향은 이 밑에 공권으로 보고 행정소송인 당사소송으로 보상 청구해야 된다고 한 판례를 이걸 주로 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몇 가지들이 쭉 나옵니다. 1번, 첫째 줄 밑줄 쳐. 1번이나 2번이나 3번. 1번, 2번, 3번 다 공통점으로 두 단어 연결해요. 하천구역 편입 토지. 그러니까 개인 땅이 있는데, 토지가 있는데 하천구역으로 편입이 돼버렸어.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땅값 보상 청구권은, 자, 키워드 무슨 권리? 공법상의 권리. 공법상 권리면 무슨 소송으로 다퉈야 돼? 행정소송인 당사자 소송. 이렇게 세 개 단어 연결. 하천구역 편입 토지, 손실보상 청구권, 공법상 권리, 행정소송인 당사자 소송. 응? 이렇게만 연결. 자, 그 다음에 다 이게 제목 위주로 외워요. 4번. 공유수면 매립사업, 쉬운 말로 하면 무슨 말이야? 공유수면은 하천이나 뭐 한강 같은 하천이나 연안 바다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공유수면 매립사업, 매립하는 게 땅 메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간척, 응? 간척 사업을 해가지고 국가가 간척 사업을 해서 관행어업권이라는, 이 관행어업권은 관습상의 권리야. 관습법상에 인정되는 거라서 공법상 권리. 그래서 간척 공유수면 매립사업으로 관행어업권에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손실보상은 공법상 권리로서 당사자 소송. 응? 4번. 자, 여기 세입자에게 뭐 인정된대? 주거이전비 보상 청구권. 응?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여기가 예를 들어서 A가 여기 집에 새 들어 살고 있는데, 세입자지. 전세 살고 있는데 A가 사는 지역에 산업단지 조성한대. 여기 산업단지를 조성할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 다 보상받고 다 내보내요. 내보낼 때 집주인한테는 집값 보상해주고 땅 주인한테는 땅값 보상해주고 하겠지? 근데 세입자는 땅이나 집이 없는 사람 아니야. 세입자한테는 주거이전, 쉽게 말하면 이사비 같은 거 보상금 줘요.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그 보상해 주는데 그건 뭐로 봐? 공법상 권리 당사소송. 응? 청구해야 된다 이거야. 그 다음에 7번. 7번도 뭐 하천구역 편이고 8번은 뭐야? 농업손실 보상 청구권. 똑같은 거야. 여기 어느 지역에 농사 짓고 있었는데 여기가 무슨 공익사업 시행할 지역으로 지정돼서 이제 농작물 뭐 보상받는다든지, 이게 농업에 대해서 농업손실 보상 청구권. 그러면 연결이 어떻게 되는 거야? 공법상 권리 당사소송. 응? 그 다음에 9번도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것 때문에 뭐가 됐대? 자기가 하던 뭐 허가받아 영업하던 거, 사업하던 거 폐지가 돼가지고 피해를 봤대. 응?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뭐가 됐다고요? 사업이 폐지됐다든지 자기가 개인이 하던 사업이 폐지돼서 피해 입은 거 공법상 권리 당사종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2절 손실보상의 요건이라고 있어. 우리 손해배상하고 공부하는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그 다음에 여러분 짐작하는 논리 법적인 요건이 갖춰지면 피해자는 보상받을 권리가 생기고 그러면 얼마만큼 보상받을 것이 받게 되며 만약에 보상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지? 뭐 이런 게 남아있겠지? 그 다음 논의는 그래서 여기는 또 잠깐 쉬었다 합시다. 응?